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어제 시작은 참 좋았어요. 네. 시작은 좋았는데 갑자기 뭐 한 1시 전후로 해가지고 내려가길래 이거 뭔 일이 있나? 네. 뭔 일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 뉴스 보니까 무슨 뭐 중국의 그 코로나 확산하고 네. 그다음에 무슨 우크라이나 그 원자력 발전소에 무슨 미사일이 발사가 됐다 뭐 이런 게 또 뉴스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뀌나?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품고 잠을 잤더니 악몽을 꾸더군요. 작은 자본도 있긴 있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사실 그런 자본을 별로 주목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루 전날 이제 CPI 발표되면서 거의 뭐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장중 초반에 나스닥이 대망의 13,000포인트까지 찍었었어요. 출발한 분위기가, 왜냐하면 출발이 이제 10시 반에 미국장이 열리니까 1시간 전에 PPI가 나왔지 않습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도 이제 상당히 뭐 원래 10% 이상 있었는데 제가 다시 살펴드리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PPI가 발표되면 CPI만큼은 시장 파급력은 작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가지수에 워낙 민감하게 반응하고 연준이 금리를 갈 때 물가지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원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잖아요. 그러면 소비 관점이고, 근데 소비자들이 어떤 재화나 공산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 생산자 물가가 먼저 선방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신 거꾸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게 또 다시 한번 나중에 이제 소비자까지 미치니까 어떻게 보면 순번은 생산자가 우선인데 주가 관점에서는 항상 소비자 물가지수에 먼저 화답을 하죠. 근데 미국 증시 어제 일정 흐름을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1시간 정도는 그냥 그 힘대로 그대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번 미국장 이틀 동안의 특징이 좀 뭐였냐면 과거 한 5월달 같은 경우는 5월달 증시 말하는데 6월달 급락하기 전에 그때 이제 왜 5월달 지표가 올랐던 게 아무래도 이제 월간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증가폭이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피크야 했다가 6월 달에 5월 달 지표가 갑자기 월간 기준으로 1%상 증가하니까 쇼크 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이 물가지수 이후에 지수 반응 랠리가 꽤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이었고 주번에 약간 후반에 밀렸던 것은 우측 유가를 좀 적어놨는데 보니까 벌써 원유 선물입니다만은 배럴당 9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90달러 안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물론 생각하기 따라 좀 다릅니다. 그게 어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은 사실 약간 꺾인 건 맞긴 맞는데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많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할 것이 그래도 유가가 좀 키가 되지 않을까 봤는데 어제 유가 상승은 해석하기 조금 다른데 사실은 나쁘게 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급망 오르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이 내려간 유가가 이제 120달러까지 갔다가 6월 14일 정도에 120달러까지 갔다가 한 달 만에 지금 90달러 초반까지 내려온 게 사실은 수요 위축 우려였거든요. 경기가 나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나쁘죠. 그였는데 어제 이제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보다 한 38만 배럴 정도 하루 원유 이제 전 세계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의 수요량을 말한 건데 그거를 기존보다 한 38만 배럴 정도 상향. 쉽게 말해서 수요 첫 전망을 좋게 했으니까 어제 유가 상승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 관점에서는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가 복합됐던 거죠. 유가가 다시 올라오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이틀 정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우리가 반응을 했잖아. 그래서 약간 차익 매물 요 정도만 마감을 했다. 그 정도만 보면 되지 뭐 크게 의미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윗꼬리는 생겼죠. 네. 기분 나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욕심쟁이신데요. 네? 욕심쟁이. 그래도 그런 마음고생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네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우리 그 국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제의 그 상승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좀 물론 우리 저 댓글창에도 나와 있듯이 그 다음날 급락으로 나왔던 경우들이 많이 워낙 있었잖아. 많았으니까. 근데 그걸 아닌 것만은 참 다행인데 네. 그래도 어쨌건 하여튼 우리 기분 나쁘잖아. 정강 후약은 기분 나빠요. 욕심쟁이야. 맨날 적시가 어떻게 맨날 올라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될까요? 항상 마음을 좀 비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네, 이설이세님, 아싸라비아님 제가 안 읽어드렸나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렇게 제 채팅창에 쭉 순서대로 이름을 불러드리는데 아마 네. 이게 다 완벽하게 나오진 않나 봐요.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불러드리는데 아마 빠지셨나 봐요. 네, 아싸라비아님. 근데 아싸라비아님은 네. 읽을 때 그냥 평범하게 아싸라비아님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약간 괜히 뭔가 아싸라비아님 이런 약간 느낌. 액센트 주셔야 돼요. 네. 네, 환영합니다. 그 외 모든 분들 삐지셨다 그래가지고 안 불러줘서. 네. 자, 일단.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이게 네.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발표된 지표 어떤 게 있을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월 주요 항목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데 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결과치만 놓고 보면 이제 7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6월달 11.3%보다 이제 한 자리 단수로 내려왔죠. 두 자리,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또 10%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절대치만 놓고 보면 이제 생산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또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도 생산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쳤겠죠. 예, 그리 볼 수 같은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제가 어제 찐시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절대,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해서의 퍼센테이지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 절대치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월간 기준의 감소폭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게 되면 항상 같이 발표되거든요. 이는 근원이니까 식료품 에너지 뺐을 경우도 보게 되면 월간 기준으로 0.4% 증가해서 0.2% 증가로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플레이션 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솔린 발, 어제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갤런당 가솔린의 가격이 3.99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6월 쇼크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 가솔린 가격 내려가면 쉽게 말해서 인플레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월 1갤런이 한 3, 4달러, 3, 4리터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단위수를 보니까. 그래 봤는데 이제 물론 지금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일각에서는. 야, 그럼 휘발유 수요가 과연 갤런당 5달러 하던 게 4달러까지 내려왔으면은 4달러, 4달러, 한 21달러니까 퍼센테이지로 치면 20%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좋기만 한 거야?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사실은 내려간 이유가 똑같아요. 뭐 보면 사람들이 별로 이동을 안 해서 아니면 이제 비싸서 기름이 비싸서 사실 약간 그러니까 이 휘발유 가격이 내려간 그 첫 번째 원인도 사실은 수요 우려 이슈였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 차후에 뭐 지금은 그거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에서 지금은 수요에 대한 위축에 대한 이슈보다는 공급망 제한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이슈를 더 강조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권원 물가 지수의 하락 자체를 긍정적으로 반응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제 7월달, 8월달 내년 9월이죠. 9월달 다음 달 되게 되면 8월달 수치를 발표되겠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아마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오히려 이제 국제 연율이나 월간 기준으로도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을 밖에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뭐냐면 어제 발표됐던 생산자 두 모두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것만 놓고 이제 무조건 그럼 꺾겠다 말하기도 조금 뭐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는 과거치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7월달, 8월달도 유가 수준 자체가 배럴당 90달러 초반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기서 갑자기 그럴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유가가 다시 100달러 이상으로 세게 치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되면 또 이 감소폭은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직은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제 절대치가 그래도 너무 높다. 쉽게 말해서 뭐 생산자로 가지고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지금의 반토막, 지금 8%가 우리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절대치가 한 5%, 4%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매월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본격적인 어떤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금리 인상 대신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서부터는 좀 잡지 않겠냐, 시장의 중심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긴축,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사실 조금 너무 앞서갔던 게 내년부터 금리를 내린다 그런 이슈였잖아요. 네. 저희도 뭐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건 아직 시기상조예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정말 이제 어제 물가지수 발표 때문에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의 확률이
빅스텝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50%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단순 계산하게 되면 50, 25, 25면은 벌써 100이니까 지금 미국 2.5니까 3.5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년도 FMC가 또 8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4%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팩트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장이 정말 제대로 환호하고 랠리를 보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금리의 인상 자체가 동결로 가야 되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최소한 제가 바라봐도 최소한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금리 인상이라는 구조 속에서 계속 살아가지 않겠는데 그 구심점은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좀 돌아와 볼게요. 네. 지금 실적 전망, 그러니까 사실 공매도라는 거는 약점이 보일 때, 기업의 약점이 보일 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실적 전망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에 몰리고 있다. 이런 이슈를 가져오셨네요. 공매도라는 게 이제 사실 이게 빌공자, 한자로는 빌공자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표현 자체가 우리나라는 네이키드 숏셀링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빈 공짜의 매도는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장에서 말하는 그런 건 원래 불법 공매도고 대부분이 차익 공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공매도라는 게 이제 주식을 빌려가지고 하방에 베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을 빌려가지고 이건 내려갈 것 같다고 판단을 할 때는 이 기업에 대한 향후 전망이 부정적일 때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부 이제 시장에서는 멀쩡한 주식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표현으로 멀쩡한 주식, 지금 실적 잘 나오는데 과도하게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상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과 종목들을 가만 놓고 보면 지금 기업 리스트 현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 딱 봐도 다 답 나옵니다. 한샘, 밥합, 넷마블, 아모레, LG, DL, 쌍용, 롯데, 코웨이, 현대 여기 하나에서 만약에 여러분 딱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전망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까 생각하는 기업들 생각해 보면 거의 한 70% 정도가 어두운 섹터들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공매도를 뒷사는 내용이 아니라 이 기업들의 향후 실적 전망이 악화되는 종목 쪽으로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집중된 걸 보여주는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한센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업체인데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거의 37%까지 앞으로 실적이 계속 나쁠 거야. 실제적으로 한센이 이번 2분기에도 그런 실적 발표를 보여줬어요. 그렇고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장 당시 이미 다른 바이오 회사와는 달리 내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이런 관련해서 이미 일본과 기술 파이프라인 수출을 한 상태에서 상장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상을 치고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실적 전망 자체가 정말 SK 바이오팜 상장하고 많이 빠진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그러면은 뭐 시장에 나와 있는 HLB는 흑자입니까? 적자 아닙니까? 만년 적자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비교하게 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반대로 놓고 보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장 첫 의미가 약간 다른 경우 있어요. 일반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 기술 특례 파이프라인 하나, 지금 거래에 정지되어 있는 신라젠도 팩사백 그냥 삼상 하나 가지고 상장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SK 바이오팜도 물론 다른 임상 개발 회사입니다만은 이미 상장할 당시에 높은 몸값을 받았던 결정적 이유가 이런 내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이미 3상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상장을 하고 바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조금씩 올라와요.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고 나머지만 어제 넷마블 크래프톤 장마주 실적 발표했습니다. 뭐 안 봐도 컨센서스보다 대부분 두 자리 시장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는 네. 이미 시장에서 눈치를 챈 선도 세력이 있었다는 흐름을 이끌고 가는. 네, 지금 이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구나. 그 전부 다구나. 다 코스피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때 향후 실적이 나쁠 것이라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그 주식은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주가는 일정 부분 올라왔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LG 디스플레이나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중국발 이슈 때문에 적자라는 건 많이 아실 거고 또 하나 제가 다음에 지금 좀 다음 코너에 OLED TV도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디스플레이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LCD 쪽에서는 이미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LG도 이 LCD 쪽은 아예 그냥 사업 자체를 계속 접어버리거나 신기술을 만들지 않고 만들면 손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LED 쪽으로 가는데 OLED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에 노출되냐면 수율이라는 이슈에 노출됩니다. 수율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양질의 물건을 만들어낸 퍼센테이지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량률, 그렇죠.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는. 그렇죠. 수율. 그러면 이제 테파를 말하는 건데 일단 그 부분 자체도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모레보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사실 약간 반등을 할 때 아모레퍼스피크하고 LG 사양건강의 실적이 내려가는 게 빨리 멈춘 게 아모레보다는 LG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같이 움직이긴 하긴 하는데 오히려 LG 사양건강은 그래도 100만 하던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약간 멈춰 있는데 아모레퍼스피크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오히려 회복 기미가 조금 LG보다 덜하다 보니까 반등폭이 더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들 하나 다 보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정 부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기관들이 갑자기 특히나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내려온다는 리포트가 나오든지 그런 기사가 나오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공매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심을 하고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공매도 비중이 뭐 5% 미만이었다가 10% 이상으로 증가한다든지 공매도 대금 자체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종목이 다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주가란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매도에 베팅하는 세력이 많아진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삼성전자에서 뭐라 그러죠? QD-OLED? 네. 이 TV가 출시한다는 거. 네. 이걸 예고했다는데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의 일개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너무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을 때 시장에는 이제 많은 IT 소부장이 있잖아요. 그럼 IT 종목 중에서 지금 반도체도 못 갑니다만 맨날 맨 꼬랑지에 가는 게 바로 이 OLED 관련주거든요. 그럼 OLED 관련주 지금 보시면 종목들 잘 보시면 AP 시스템, 주성, 원익 이런 거 전부 다 반도체 장비들과 겹치는 거잖아요. 대부분 반도체 장비주들하고 OLED 장비주들이 약간 겹치는 기업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장비 자체가 들어가는 게 좀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식각이나 정착 장비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OLED 국내 장비주 소재주를 제가 리스팅을 전부 어떤 기업인지 표시를 해놨는데 어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삼성이 지금 QD-OLED,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K 스마트 TV를 이제 사전 주문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그럼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항상 CES에서 맨날 LG하고 삼성하고 싸우는 게 우리가 QD-OLED 선두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말했을 때 이거 어디 거죠? LG 겁니까? 대형 같은 경우는 원래 중소기업. 중소기업입니까? 저는 중소기업을 사랑합니다. 근데 중소기업에도 보통 들어가는 패널 자체는 그렇죠. LG 거더라고요. LG 거 들어가는 거거든요. 브랜드 네임 자체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대형 OLED 같은 경우는 LG 쪽이 항상 선두를 하고 있었던 거고, 삼성은 중소형 OLED 쪽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뭐 삼성은 사실 이 퀀텀 OLED TV, QD-OLED TV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 때 4K, 8K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울트라 같은 경우 보통 4K고요. 슈퍼 OLED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게 되면 진저가 QD-OLED 같은 경우는 한 65인치, 75인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격 자체가 200만 원, 300만 원대로 홀쩍 뜁니다. 이게 80까지 올라가면 거의 얼추 900만 원대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화를 쓰게 되는데 어제 같은 나오이가 4K 스마트 TV를 사전 주문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OLED 관련주도 조금 움직일 때가 되지 않냐. 정말 징하게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어제 약간 움직였었어요. 종목들이. 그게 많이 화두가 안 됐을 뿐이지.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 똑같습니다. 수율 문제가 좀 남아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뽑아온 것은 이제 왜 TV 관련주들도 어제 제가 LG전자 오르면서 딱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가에 대한 인상 자체가 어느 꺾이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좀 잊고 있던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좀 자극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좀 장밋빛 전망이 합니다만 쉽게 말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물가에 대한 피크가 조금 정정되게 되면 필수 소비 쪽으로서의 매기세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것 자체가 가전 쪽으로의 어떤 매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알게 모르게 카타르 월드컵이 항상 또 TV 쪽은 이런 스포츠 이벤트와 매치를 같이 하거든요. 그때 또 매출이 올라요? 네, 이게 이제 대형으로?
네, 월드컵 같은 경우가 뭐 지금 무슨 월드컵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월드컵은 열린단 말이에요. 올해 11월입니까? 12월인가 열린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제가 보니까 삼성이 이번 하반기에 아까 QD OLED 출시를 예고한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데 기업들만 잠깐 살펴드리면 지금 보게 되면 이 주식에서 좀 볼만한 기업들 본다. 일단은 원익 IPS 정도 주성은 지금 아무리 이게 정책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최근에 부진했던 이유가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 익스포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부분에 대한 이슈 자체가 좀 부각이 됐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 돼요. 주성이 뭐 중국 반도체 쪽만 하고 있느냐 이 PB 정착 장비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태양광 관련 이슈가 좋았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시장 관점에서는 워낙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홀대 받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주성도 포함이 돼요. 원익 IPS도 마찬가지인데 원익 IPS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정착 장비인데 시각 장비인데 시각 장비는 사실 원래 다른 장비보다는 비싸요. 이게 잘라내는 거니까. 좀 비싸긴 비싼데 일단 이런 장비는 전공정 장비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전반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은 개수 자체도 보다 단가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만약에 뽑으라면 주성이나 이게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주성과 원익은 일단 시향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FNS테크 이 종목 있을 것 같은데 FNS테크나 SFA 같은 경우는 두 개 쪽에 보게 되면 FNS테크 같은 경우는 이 들어가는 공정 자체가 세정, 방리, 시각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OLED 관련 이슈가 딱 나왔을 때 봤을 때는 원익, FN, S테크 이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FA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삼성의 뭐라고 해야 될까? 삼성을 위한 회사.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에 의한. 네, 최근 주가도 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IT들 순환 시대잖아요. 네.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만한 때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고 보세요? 때라고 봅니다. 때라고 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시장이 이제 계속 우리가 뭐 태양광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쪽을 여러분들이 추격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서서히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가 큰 고비는 지금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우리 한 달, 두 달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긴축이라는 이슈와 물가에 대해서 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미국이 물가 발표되고 딱 하나만 안 움직였어요. 딱 하나. 그 친구만 움직이면 이런 애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이제는. 걔가 누구예요? 걔가 채권 쪽입니다. 채권 금리. 채권. 채권 금리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여전히 채권 시장에서는 뭐냐면 수요 둔화를 우리 염려하는 거거든요. 달러 다 꺾이고 다 꺾이는데 유독이라기 한 친구만 안 꺾인 게 바로 2년물 국채금리의 가격인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가격이 상승을 해주면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8%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 넘어야 되는 건데 안 넘어간다는 것은 수요에 대한 부진을 전망을 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앞으로 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갑자기 국채금리가 올라와. 어제 조금 올라왔고 올라와. 지금 오늘 유가처럼 수요 회복 이슈 때문에 유가가 올라와 버려. 그렇게 되게 되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서히 필수 소비재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정말 반도체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OLED 장비나 소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저는 사실 미리 조금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장비 회사 같은 경우는 SFA라든지 뭐 FNS테크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설 특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소재주 같은 경우는 한솔은 조금 어렵고요. 오히려 나노 신소재라든지 나노 신소재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루스하고 덕산, 솔루스는 워낙 조금 무거워요. 생각해 보니까 덕산도 조금 유기재료 쪽인데 어쨌든 나노 신소재나 뭐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들인데 지금 당장 아닐 필요 없습니다만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많이 빠져 있는 이 OLED나 텔레비전 관련주들도 간간히 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